The first half will talk about the flexible housing in Korea, and the second half long life housing. I can speak Korean.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반부는 가변형 주택, 그리고 후반부는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아니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자원 절약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회 변화에도 대응한 것들을 가지고 지구 환경 보존의 방안으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단순히 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 조건 그리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원, 에너지, 내재 에너지 그런 관점에서 절약, 거주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요구 수용, 그리고 지어놓고 나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건물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좀 가변형 주택 아니면 장수명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구조체가 일단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구성 쪽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가변성. 이건 거주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내장하고 설비하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교체해서 항상 새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의 수리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 성능이고요. 그리고 장수명 주택 개발 이전에 일부 아까도 김기평 교수님이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장수명 주택 이전에 있어야 될 필요한 상황 하나로서 이제 가변형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형 주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런 개념이 있었던 게 의외로 그 초기에 굉장히 1959년 정도에 이게 공모에서도 벌써 저런 개념들이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없다가 초창기에 70년대, 68년, 72년 이런 정도 시점에 굉장히 많은 철거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시민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프레임 아파트라는 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프레임 아파트가 이게 장수명 주택의 아주 기본적인 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흐름이 이 플렉서블 하우징에 대한 것들인데, 그 두 세대를 한 세대로 통합할 수 있는 타입들 쪽이 공공 아파트를 통해서 한동안 나왔었다가 거의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19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개념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타입들은 스페이스 베리에이션 타입들입니다. 공간에 대한 가변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장수명 주택은 이제 90년대 후반기 정도쯤에서부터 부품, 주택도 부품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컴포넌트의 개념으로 들어왔던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우리도 부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해봤고, 요거는 같이 관여를 해서 제도를 제가 만들면서 같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하고 있는 이 롱라이프 하우징 그 필드 테스트에 관련되는 것들인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년에 완공됩니다. 지금 이제 이따가 그 뒤에 거를 개발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요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만들었던 제도라서 그걸 같이 해서 지금 장수명 주택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시스템들이 초창기에는 프레임 방식이었다가 80년대 중반 정도에서부터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80년대 초반부터 나온 요 부기는 이제 공존을 하죠. 80년대 초반부터 그 베어링 월 타입의 그 구조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집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이 형태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프레임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골조 공사비는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장이라든지 공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더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있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만 거주자들이 참가해서 만드는 그런 형식이고 표준 설계를 주고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당산동에 있는 시범 아파트인데 1970년대에 이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이 시기에 건물을 짓고 있던 상황에서 한 1년 정도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파이프 샤프트하고 이런 계단하고 이런 정도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골조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네 집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만들어 왔다.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다양성. 결과적으로 개별성, 거주자들이 참가하면서 다양성을 만들어준 그런 주택이었다. 이렇게 돼서 외벽도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창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발코니도 만들어 보고 한 이런 거고, 입체적으로도 다락방도 만들어 쓰고, 뭐 이런 이제 그 거주자들이 다양한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들 쪽은 대포 성경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기둥 방식이죠. 두 개 평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미석이 창 슬라이딩으로 해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고, 여기는 방 두 개 사이를 그 칸막이를 설치할까 말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칸막이를 이렇게 막아서 이쪽에 쓰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여기에도 막아서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쓸 거냐, 뭐 이런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도 변함없이 이 타입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평면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타입, 그리고 마감 자재 선택, 칼라 선택, 뭐 이런 것들 쪽을 한 이런 타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H나 LH 쪽에서 옛날에 이제 도계공 시절과 주공 시절에 만든 위에 거는 주공, 밑에 거는 이제 SH에서 한 건데 도계공 시절에 한 것들인데 이렇게 작은 평형을 두 개를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저거를 두 개를 통합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현실성이 미흡해서 실제로는 통합된 사례는 하나도 없이 다 재건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향 능곡의 아파트인데요. 자녀방이 여기 있습니다. 요 자녀방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창문이 두 개 있죠. 창문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벽을 이렇게 막아서 두 개로, 방을 두 개로 나눠 쓸까요? 하나를 큰 게 쓸까요?에 따른 것들입니다. 이게 크게 쓸 때는 여기는 창고로 사용하지만은 방을 두 개로 막았으면 여기가 출입구가 되고 여기가 출입구가 되는 형태고, 이렇게 가구 형태의 칸막이 벽체를 막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된 거는. 그 다음에는 구이동의 쉐르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브랜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실은 쉐르빌입니다. 이 쉐르빌 쪽에서는 거주자들을 앉혀놓고 컴퓨터의 이런 설계로서 구조는 동일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기 집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그 90년대 말에 분양가 자율화 이야기가 있으면서 철골이나 이 형의 아파트 쪽에서는 분양가 자율화가 먼저 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그렇게 먼저 되면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 동아 솔레시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제 쪽에는 칸막이 벽체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던 내력벽이 아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김포 양곡의 주공 아파트 쪽에는 세대 간의 경계벽을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안에는 경량 칸막이를, 스틸 스터드를 활용한 경량 칸막이, 외벽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열재를 외부로 떼서 저렇게 가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데서 기둥 방식에다가 전단벽 일부를 하고
플랫 플레이트를 써서 만든 이런 방식들이 있고, 이 이후에 일부 고급 아파트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벽산에서 이런 이제 그 형태로 해서 무량판이죠. 기둥에다가 플랫 플레이트를 써서 여러 가지 평면형에서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컬러도 선택을 하는 것,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선택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 산업에서 2016년도에 기존의 우리나라의 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더 단순하게 해서 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구조 시스템을 넣고 바깥 외부를 다 구조로 해서 내력벽, 벼리몰로 써서 이런 다양성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거주자들이 사는 것들을 가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D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그 오포에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입주했을 겁니다. 지금쯤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안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리빙이 있습니다. 리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쭉 나가면서 다 요게 그 하나의 LDK가 같이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런 형태로 개방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인데 84제곱이라서 저게 한 7, 80평 이상의 거실과 부엌, 식당이 있는 것 같은 아주 개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시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거는 이제 발코니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돼서 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대개 우리나라에는 입주 전에 공간을 선택하는 방식, 컬러라든지 재료 선택하는 방식이고, 살면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설비 공간, 물을 쓰는 공간이죠.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층하 배관 방식입니다. 윗집의 화장실의 배관이 아랫집의 천장 속에 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대 내에 가변은 있고 규모 가변은 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진 건 없다.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합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내력 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끔 한두 개 기둥을 넣고 거기다 슬래브를 치는 쪽에 슬래브 보강해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칸막이 벽체는 다 밑에 우리는 온돌층이 있으니까 온돌층에 다 묻어서 놓는다. 그럼 설비도 거기 묻는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스틸 스터드에다가 단열재 넣고 집보드를 넣는 이런 방식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축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갖다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이상해. 그래서 한 3, 40년이 되면 보통 다 재건축을 하려고들 합니다. 지금 아직도 뭐 강남에서는 재건축이 거의 로또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는 그런 상황이고, 점점 어려워지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걸 초고층으로 해놓으면 나중엔 또 어떡할 거냐.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25층에서 30층은 기본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50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에서 저희 재건축한 거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 결국은 건물이 이게 훼손됐거나 이런 재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장이 인정해주는 저런 타입으로 많이 실제로는 지어지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많지는 않다. 비율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조체의 물리적인 속성보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때문에 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거기에다 돈까지 더 얹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수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설비는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방통 속에 묻혀 있고, 그 다음 윗집의 것이 배관들이 아랫집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도 하기 어렵고 구분도 정확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재건축도,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많은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다 하고 일부 구조체를 철거해내고 나머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이제 그 앞뒤로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수직으로 증축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방식의 리모델링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돈이 거의 얼마 정도쯤 되면 신축하는 거에 85%에서 90%,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축하는 거하고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다. 단지 이제 기존 주택에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들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택해서 결국 면적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내력비 철거 때문에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벽식 구조에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변성이 거의 없고 중간 소음도 전달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다 현장에서 하는 습식공법인데 지금 현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요새는 조선족 사람들이 십장을 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도 의사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기능도 없는 그런 문제가 돼서 그렇게 시공성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건식이나 이런 부품도 자동차처럼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관과 설비 같은 배선 같은 것들이 구조체에 매설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층화 배관 방식 화장실도 좀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초고층으로 고층으로 가다 보니까 고용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향후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을 만들자. 그러면서 거주자한테 좋은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단순히 수명만 긴 게 아니고 사용도 오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성이 높은 주택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조금 더 이제 분류하면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공용 부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구조체이기도 하고 공용 설비가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용 부분이고 내장이나 전용 설비 같은 부분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적인 부분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구분을 해서 나눌 수 있다. 나누고 저거를 별도로 구분을 하면 여기 수명이 짧고 이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얘는 긴 대로 놔두고 얘한테 건드리지 않고 얘만 쉽게 분리하고 구분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 자동차처럼 자체는 문제가 안 돼도 이 안에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때 교체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SI다, 뭐 C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걸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변성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거의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은 하나는 이제 내구성, 구조체의 내구성, 그리고 공간은 가변성, 그리고 설비라든지 내장 같은 거는 수리 용이하도록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 기본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에서 7항목에서 여기 그 4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 가변성에서도 9개, 그다음에 수리 용이성에서도 각각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항목을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일반 등급은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금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우수와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100분의 115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양호 등급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지,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고요. 내구성은 하나는 피복 두께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것들 쪽으로 내구성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변성에 대해서는 서포트에 대해서 이런 내력벽의 기둥 비율을 좀 줄이자, 층고는 좀 높이자. 그 다음에
내력벽에서 건식벽체를 많이 키우자. 건식벽체 중에서도 부품화 내지는 가변이 용이하게 가자라고 하는 쪽이고, 화장실 같은 층상배관하고 가능하면 이중 바닥도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약간 좀 미래를 대비해서 가는 거고요.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동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거 외벽 같은 것도 공업화 시키면 어떨까? 공간도 두세 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변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 용이성은 공용 부분 쪽과 전용 부분들로 나누어서 각각에서 대보수가 용이할 거냐, 그 다음에 세대 규모를 변경할 수 있을 거냐. 하나는 그 공용 쪽에서는 이걸 보수 점검하고 미래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걸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쪽에서 보통 이제 이 장수명을 하면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용을 좀 높이지 않고 성능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가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낮출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하면서 기술과 비용과 이 제도를 동시에 생각을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쓸데없는 요철 만들거나 쓸데없는데 돈 들이지 않도록 좀 가자. 그리고 좀 단순하면서도 S하고 I하고 분리하자. 서포트와 인필을 분리를 하고 안에 공간은 가변성이 있도록 하고 설비는 이런 공용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공용 부분에 가고 개인 설비만 개인적으로 오되 이거를 이중배관이라든지 묻지 않고 노출하든지 천장 속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면과 더불어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변해도 쓸 수 있는 다양성을, 평면의 다양성을 맞춰놓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건축 계획의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평면이지만 다양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집으로 부분 임대형으로 나눠서 쓰기도 할 수 있도록 가자. 이렇게 이제 가고요. 구조 계획은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벽식 아파트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하게 기둥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이 기둥 시스템들이 그대로 이제 딱 열을 잘 맞추고 해서 이 밑에 주차장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통로가 되든지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보통은 이 밑에 피트층으로 해서 쓰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차장이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서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쪽은 공용 부분에 집중할 것들은 다 이 공용 부분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부분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개인 설비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건식으로 가자 해서 인필은 건식으로 가고 치수에 대한 배수로 가고 하면서 인필 접합이나 해체를 가능하도록 가자, 이런 쪽으로 해서 큰 틀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실험주택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부품화하는 방식들을 많이 이제 연구는 했는데 현실에서는 업체가 없어서 실제로는 만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서 양호 등급이면 제일 아래 일반 등급이 있고 양호 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쯤 될 거냐, 기둥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 거기에 층상 배관 쪽으로 자기 집에서 배관이 있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공간하고 이런 것들을 가는 쪽으로 하면서 설비를 묻지 않는 쪽으로 가자, 이런 정도만 해도 좀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화장실을 그 자기 집에 있는 배관이 다 이제 해서 여기 벽 있는 쪽에서 배관이 가서 이렇게 구배가 있는 쪽으로 해서 흘러가는 쪽으로 가고, 자기 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이 바닥에 물을 쓰는 요거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설비가 흐르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남의 집에 슬라브가 있으면 밑에 이게 배관이 가는 방식에서 위로 가는 것도 이게 슬라브를 다운하는 방식이 좀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걸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슬라브를 치고 가면서 쉽게 나중에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런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수, 그 다음에 최우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것도 최우수, 이건 우리나라에서 말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구조 시스템도 다르고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공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바꾸고 전용 설비 쉽게 좀 바꿀 수 있고 외벽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건식으로 가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세종시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는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 빌딩에 116세대에 하고 있고요. 15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레임 스트럭처, 하나는 플랫 플레이트로 해서 요거 쪽에서는 좀 양호 등급, 이쪽에는 우수, 최우수 등급 가지고, 물론 이게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구조 시스템에서는 저희는 편의상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비용이 이쪽이 이거보다 더 이제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생각해 본 거로서 지금 지어진 거로는 이런 비용이 일반 그 아파트에 비해서 한 3% 내지 4%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술을 넣어서 했고, 지금 이렇게 실증 주택이 지금 거의 이제 됐고, 지금 이제 ALC라든지 이런 화장실 쪽에는 이런 ALC 블록을 썼습니다. 물 쓰는 데는 토일렛 부분을 쓰고,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는 월들을 저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저거를 이제 부품화 시키자 쪽이 이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들인데 아직은 좀 약간의 좀 한계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 세대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해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또 한 세대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변형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똑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59제곱짜리를. 그런데 굉장히 17개 정도쯤, 처음에 사람들이 한 30몇 개 정도쯤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끝에 들어온 건 한 17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6개를 뽑아서 시상을 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요 타입을 이제 최종 안으로 선정을 해서 조금 좀 기술을 더 저희들이 덧붙여서 내년에 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 속에 또 방이 있는 방식이라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서 좀 적용을 했고요. 그런 개념들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LH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다음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부품 산업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그게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저희들이 다 이게 완공하면 저희들이 9월 달 정도 뭐 그 전후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저희들 뭐 공보 겸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